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부인과에 갔다가 옆 병실에서 부산으로 출장 갔다던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젊은 여비서에게 다정하게 죽을 떠먹여주며 말하더군요. 몸만 나으면 바로 혼인신고하자. 집에서 늙어가는 저 여편네는 빈손으로 내쫓고 양평에 있는 저 빌라는 네 이름으로 해줄게. 충격에 빠진 제게 어머니는 침착하게 한 가지를 지시하셨고 그 결과 남편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나연이, 올해 35입니다. 결혼한 지는 꼬박 8년이 되었네요. 지난 8년간 제 이름 나연이는 점점 희미해지고 고인철 씨 아내, 그리고 결국에는 남편 고인철의 입에서 나오는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잘나가는 광고회사의 아트 디렉터였습니다. 저만의 포트폴리오가 있었고 성장 가능성이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자신의 건설 자재 사업에 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안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먹여 살릴게라고 말하던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붓과 디자인 프로그램을 상자 깊숙이 넣고 그 대신 앞치마와 행주를 들었습니다. 매일의 삶은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까다로운 남편의 입맛에 맞춰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찜은 늘 부드러워야 했고 김치는 그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를 출근시킨 후 60평짜리 집을 청소하고 그가 아끼는 비싼 닭이 세트를 닦고 베란다에 화초 수십 개를 돌봤습니다. 그러고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밤에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거실에는 항상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주방에는 따뜻한 국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고 아내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희생이었고 그의 눈에는 너무나 당연한, 심지어는 귀찮고 지겨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3일 전 고인철은 제게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으로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3일 정도 걸릴 거라고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늘 그랬듯 안심시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없는 동안 장모님 잘 챙겨드려. 연세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않게 해드리고 어디 편찮으시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 저는 당시 그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사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제 가족을 챙기는구나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다정함은 현실을 덮기 위한 위선이었고 다른 여자를 마음 편히 돌보기 위해 저를 떼어놓으려는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62이십니다. 몸이 그리 건강한 편은 아니셨죠. 얼마 전부터 계속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프고 밤에 잠도 설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수소문 끝에 서울중앙병원 산부인과에 이 과장님 진료를 예약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아침 7시 아직 서늘한 초가을 공기를 가르며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버스는 붐볐고 저는 창가 자리에 어머니를 앉혀드리고 제 몸으로 작은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창에 기대 눈을 반쯤 감고 계신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아랫배에 손을 얹고 계셨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제가 나지막이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늘 있던 일인데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면
다들 안심이 되니까. 괜히 너만 고생이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남편과 시댁일에만 매달려 정작 어머니께는 소홀했습니다. 병원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접수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대기하는데 거의 1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기실은 빈자리 하나 없었고 공기 중에는 소독약과 사람들의 불안감이 뒤섞인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제 어깨에 기댄 어머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연희야, 아직 멀었니? 거의 다 됐어요, 엄마. 앞에 2명 남았어요. 제가 전자 스크린을 확인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들깨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일어났는지, 아침은 먹었는지, 위는 괜찮은지. 대화창을 열고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렸지만 문득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관심,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그때 간호사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숙자님 계신가요? 네, 여기요. 저는 얼른 어머니를 부축해 진료실 안으로 모셨습니다. 이 과장님은 인상이 온화한 중년의 여의사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앉히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진료실을 나와 근처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위장 걱정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나연이, 넌 언제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할래?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다양한 표정의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목이 말라 어머니와 제 마실 물을 들어 복도 끝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인생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바쁜 발걸음, 억누른 기침 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 그리고 구석에서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병실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제 뼛속까지 각인된 누군가를 달랠 때 나오는 특유의 느릿한 톤. 제 발걸음이 그 자리에 뒤섰습니다. 심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 꽉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고인철, 아냐, 그럴 리 없어. 그는 지금 여기서 200km 떨어진 부산에 있을 거야. 호텔 회의실이나 거래처와의 술자리에 있겠지. 잘못 들었을 거야.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데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웃음기와 다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가 다음 순간 온몸에서 싹 빠져나가는 듯한 싸늘한 마비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려 그 병실을 보았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손가락 2개 너비만큼의 틈이 있었습니다. 홀린 듯 저는 소리 없이 그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틈으로 옅은 회색 맨투맨의 짙은 청바지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제가 매일 아침 만져주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보온병이 들려 있었고 그는 살짝 몸을 숙여 침대에 누운 사람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난 8년간 아침 햇살 속에서 밤의 등불 아래에서 제가 행복하다고 믿었던 수많은 순간에 보았던 바로 그 얼굴. 정말 고인철이었습니다.
3일간 출장이라던 제 남편이 지금 서울중앙병원 병실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낯선 여성용 보온병을 들고 침대에 누운 누군가를 향해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집중적이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복도의 소음은 흐릿한 배경음으로 멀어지고 귓가에는 제 심장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구역질 날만큼 다정한 속삭임. 저는 문 밖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은 그 틈에 고정된 채 마치 그 장면을 불태워버릴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고인철은 숟가락으로 보온병에서 국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으로 불어시킨 뒤 침대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제게 반지를 끼워주고 추운 겨울 제 차가운 발을 녹여주던 그 손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를 위해 똑같이 다정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이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젊고 창백했지만 수줍은 미소가 어린 얼굴. 송민아. 그 이름이 얼음바늘처럼 제 머릿속을 찔렀습니다. 고인철의 여비서.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의 회사에 입사했죠. 남편이 몇 번이나 제게 말했었습니다. 새로 온 송대리, 집이 많이 어렵대.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혼자 서울에서 고생이 많아. 애는 참 착하고 성실해. 그의 말에는 상사로서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설날에 제게 연희야. 송대리가 타지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라 외로울 텐데 우리 세뱃돈이라도 좀 챙겨주자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남편이 마음이 따뜻하고 부하 직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둑하게 챙겨주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죠. 제가 얼마나 가엾은 존재였는지, 제가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던 그 가여운 사람이 지금 병상에 누워 제 남편의 극진한 간호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법적인 아내인 저는 비열한 관음증 환자처럼 문 밖에서 이 잘짜인 연극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송민아는 입을 벌려 그 국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긴 속눈썹을 내리깔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 혼자 할 수 있는데 바보 같은 소리. 고인철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입가에 묻지도 않은 국물 자국을 닦아주었습니다. 지금은 환자니까 얌전히 누워있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다시 한 숟가락을 떠서 참을성 있게 그녀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집중과 애정은 지난 8년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제가 거의 잊고 지냈던 것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결혼 후, 특히 최근 몇 년간 그의 시선은 핸드폰이나 서류, 재무제표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쩌다 제게 향하는 시선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섞여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다른 여자를 향해 극진한 인내심과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용암처럼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올라 처음의 충격과 냉기를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고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아픔 덕분에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산 출장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다른 여자 병수발을 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게는 어머니를 잘 돌보라고 당부해놓고 정작 자신은 상간녀에게 온갖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 뻔뻔한 위선과 이중잣대에 무딘 칼로 신경을 계속해서 베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 쌍판의 손찌검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마치 납덩이라도 매단 듯 그 자리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공포가 저를 태샴했습니다.
뛰어들어가서 모든 것을 까발린 다음에는 제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직업도 수입도 어쩌면 이 집조차도 곧 잃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송민아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적당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근데 사모님, 정말 모르시겠죠? 저 자꾸 불안해서 고인철은 손을 들어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행동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 짜증이 스쳤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걱정 마. 집구석에만 처박혀서 사회랑 단절된 여자가 뭘 알겠어. 출장 간다고 하면 몸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그 소리밖에 안 해.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한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걸었습니다. 멍청하거든. 집에서 늙어가는 여자. 멍청하거든. 모든 단어가 시뻘겋게 달궈진 쇠꼬챙이가 되어 제 고막을 뚫고 심장에 박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색채와 선에 민감하고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던 아트 디렉터에서 그저 반찬 가격이나 걱정하고 식단을 짜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셔츠는 손빨래에서 다려야 했고 시부모님의 생신과 취향은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그가 위가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온갖 종류의 건강식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8년의 청춘, 8년의 헌신이 고작 멍청하거든이라는 6글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랫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돼. 소리를 내서도 안 돼. 눈앞의 흐릿함을 억지로 닦아내고 문의 귀를 더 가까이 댔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계획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고인철은 송민아를 안심시킨 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의기양양한 톤이었습니다. 넌 그냥 푹 쉬어. 다 알아서 해놨으니까. 회사 일은 부사장한테 맡겨서 문제없고 집에 있는 그 여자도 잘 구슬려 놨어. 너 몸만 나으면. 우리 바로. 뒷말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 위험 신호는 극한까지 치달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병실 안에서 송민아는 기대감에 부푼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몸만 나으면 바로 뭐요? 근데 아직 사모님이랑 이혼도 안 하셨잖아요. 저 자꾸 무서워요. 이혼? 고인철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시간 문제야. 넌 아무 생각 말고 몸조리나 잘해. 퇴원해서 기운 차리면 우리 바로 혼인신고부터 하자. 혼인신고. 송민아의 목소리는 기쁨에 겨워 순간 높아졌다가 이내 다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들뜬 기색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대표님. 진짜죠? 그럼 사모님은요? 반대하고 난리치시면 어떡해요? 고인철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담긴 냉혹함과 무정함에 저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아줌마? 진작에 질렸어. 맨날 부엌대기처럼 기름 냄새나 풍기고 입만 열면 시시콜콜한 집안 얘기뿐이잖아.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어. 미나야,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해놨어.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저는 모든 단어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음 송곳처럼 제 귀를 파고드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는 혼인 후에 산 거라 좀 복잡한데 3년 전에 투자용으로 사둔 양평 강변 빌라는 내 단독 명의거든. 이미 사람 알아봐서 며칠 안에 우리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 놓을 거야. 나중에 나연이한테 이혼하자고 할 때 그 빌라는 우리 엄마 거니까 걔랑은 1원 한 푼 상관없는 재산이 되는 거지. 집에 있는 예금이랑 펀드는. 그는 자신만만하고 잔인한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걔가 절대 알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떠셔 걔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야. 왔던 곳으로 그대로 돌아가면 돼. 빈손으로 내쫓는다. 그 말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8년간의 모든 기만과 배신, 이용이 담긴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릿속이 하얘지고 윙윙거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간 듯 사지가 차갑고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간신히 쓰러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랬구나.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충동적이었을지 몰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 계획은 절대 즉흥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8년의 결혼 생활과 제가 당연히 가져야 할 법적인 공동 재산을 노린 치밀하게 계획된 약탈이었습니다. 8년의 부부의 정, 8년의 세월, 그를 위해 밥을 짓고 집안을 돌보고 시부모를 봉양했던 모든 헌신과 희생이 그의 눈에는 한 푼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헤어질 때 최소한의 법적인 보장조차 제게 베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그의 젊은 애인에게 바치고 싶어 했습니다. 배은망덕. 제가 한 번도 그에게 쓸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단어가 그 순간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보이는 한때 제 모든 것이었던 남자를 보며 낯설음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악랄하고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과 8년을 함께 살았다니. 극한의 분노와 뼛속 깊은 원망,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여 제 마지막 평정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몸이 격렬하게 떨리다가 옆에 있던 병원 안내판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툭 하는 작은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시끄러우면서도 규칙적인 복도의 소음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병실 안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이 2초간 흘렀습니다. 누구야? 밖에 고인철의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에는 미세한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뒤로 물러나 복도 모퉁이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붙이고 숨소리조차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인철의 발소리가 복도로 나왔다가 잠시 멈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무한히 늘어났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복도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몇 초 후 발소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전보다 더 단단히 닫혔습니다. 마치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비밀을 봉인하려는 듯이. 위기는 일단 지나갔지만 제 긴장과 억지로 버티던 힘도 그 순간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저는 벽을 따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더는 참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뜨거운 액체가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손등과 옷깃을 적셨습니다.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과 계산에 대한 분노였고 뒤늦은 공포였으며 제가 헛되이 보낸 8년에 대한, 그리고 제가 하마터면 빠질 뻔했던 망겁의 함정에 대한 뼛속 깊은 냉기였습니다. 제가 8년간 온 마음을 다해 가꿔온 가정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이미 날카롭게 칼을 갈아 제 등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따뜻하고 조금은 거친 손이 제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평온하지만 마음 아픈 기색을 감추지 못한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뒤에 한동안 서 계셨던 모양입니다. 제 모든 행동을, 그리고 어쩌면 병실 안의 대화까지도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엄마.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슬픔이 밀려와 거의 통곡할 뻔했습니다. 인철 씨가 그 비서랑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떨리는 제 손을 힘주어 잡아주셨습니다. 마르고 따뜻한 어머니의 손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친 감촉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제게 단단한 힘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 쭈그려 앉아 다른 손으로 제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스러움 대신 온갖 풍파를 겪어낸 사람, 특유의 냉철함과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연희야, 울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눈물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해.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내가 허둥댈수록 저놈들한테 휘둘리는 거야.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예순들의 어머니.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 저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던 분입니다. 삶의 고난은 어머니를 꺾지 못했고 오히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과 강인함을 주었습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얼굴을 아무렇게나 닦고 가쁜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맞습니다. 울어서 뭘 하겠습니까? 눈물은 배신자의 양심을 되돌릴 수도 제 재산을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엄마, 다 들으셨어요? 제가 잠긴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고요했지만 눈빛에는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들었다. 그 고인철이란 놈 정말 사람 속은 모르는 거구나. 너희 결혼 전에 내가 그랬지. 쟤는 눈빛이 가볍고 말이 너무 번지르르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근데 넌 그때 걔가 해주는 달콤한 말 몇 마디에 넘어가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없는 후회와 자책이 밀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맞습니다. 연애 시절 고인철은 제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비 오는 날이면 회사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렸고 제가 무심코 먹고 싶다고 한 디저트를 사기 위해 도시의 절반을 헤맸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의 다정함에 눈이 멀어 어머니와 친구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모든 것을 바쳐 이 가정과 이 남자에게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늦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후회나 자책은 아무 소용없어. 중요한 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저놈들 뜻대로 되게 놔둘 순 없지. 그가 저를 빈손으로 내쫓겠다고?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거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잿빛이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지만 이내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한테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말뿐인데 그가 인정하겠어요? 증거는 만들면 되지. 어머니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노련한 사냥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지금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침착해지는 거야. 절대적으로. 저놈한테 가서 따지거나 눈치채게 해서는 안 돼. 네가 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재산을 빼돌리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 너를 상대할 더 악랄한 방법을 찾아낼 거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제가 꽉 쥐고 있던 핸드폰에 닿았습니다. 이걸 써야지.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는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 저놈이 저 여자랑 병실에 있다며 기회를 봐서
다시 가까이 가. 그리고 걔들이 하는 말, 행동, 특히 바람 피우는 거랑 재산 빼돌리는 거, 너를 빈손으로 내쫓겠다는 말을 똑똑히 녹음해. 영상이면 더 좋고, 녹음, 녹화, 둘 다 해놔. 저는 병실 쪽을 보았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요. 녹음이요. 만약에 들키면,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어머니는 제게 힘을 주려는 듯 눈빛을 단단히 했습니다. 연희야,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야. 이것만 있으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저놈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기억해.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위해 싸우는 거야. 내 8년의 세월을 위해, 그리고 네 미래를 위해 싸우는 거라고. 두려워해서도, 마음 약해져서도 안 돼. 어머니의 말은 제 무너져가는 마음에 주사된 강심제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물러서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저 두 남녀에게 짓밟히고 비웃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법이라는 무기를 들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며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우선 엄마 검사부터 마저 받으시고 집에 가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요. 어머니와 함께 진료실 문 앞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심장은 계속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어머니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이 과장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 문을 닫았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억지로 지었던 평온함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심호흡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 나연이. 증거가 필요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배터리를 확인하고 녹음 기능과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영상 촬영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플래시를 껐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화면을 안쪽으로 하여 몸에 붙였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정면을 향하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다시 한번 심호흡하며 정수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아주 느리고 안정적으로, 시선은 복도 양옆을 무심하게 훑는 척했지만 귀는 쫑긋 세운 채였습니다. 다시 그 병실을 지날 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간간히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복도 끝 정수기까지 걸어가 뜨거운 물을 반쯤 받아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마셨습니다. 실은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물컵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병실 문에서 3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걸음을 늦추고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가린 채 옆구리에 붙인 핸드폰 카메라 렌즈를 병실 문 쪽으로 슬쩍 향하게 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안에서 고인철과 송민아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송민아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퇴원하면 제가 대표님 꼭 잘 챙겨드릴게요. 사모님보다 100배는 더 잘할 자신 있어요. 고인철의 웃음소리에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바보야, 이제 우리 한 가족 될 건데 챙기긴 뭘 챙겨. 그 나연이랑 너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걔는 이제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맨날 꾀죄죄한 모습만 보면 입맛이 뚝 떨어진다고. 물컵을 든 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뼈마디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느리고 일정한 속도로 병실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문틈으로 보이는 제한된 시야였지만 고인철이 침대 옆에 앉아 있고 송민아가 침대에 기대 앉은 다정한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문 앞을 몇 걸음 지나친 뒤 저는 귀밑머리를 정리하는 척하며 재빨리 녹화를 중지했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잡았다. 그들이 함께 있는 영상과 대화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더 직접적인 재산 은닉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저는 물컵을 창가에 내려놓고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음 기능을 켜고 병실 문 옆으로 다가가 핸드폰 마이크 부분을 문에 바짝 붙였습니다. 이 위치는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보다 훨씬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송민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그 빌라 어머님 명의로 해두는 거 정말 안전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지는 않겠죠. 제가 듣기로는 부부 공동재산은 걱정 마. 고인철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약간의 의기양양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다 자문 구해놨어. 그 빌라는 내가 결혼 전에 투자 의향서를 썼고 결혼 후에 등기만 마친 거라. 비록 혼인 후 재산으로 잡히긴 해도 매입 자금 대부분이 내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님 증여금에서 나왔다는 것만 증명하면 돼.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어. 일단 우리 엄마 명의로 해뒀다가 상황 정리되고 우리 혼인신고하면 네 명의로 다시 옮겨주면 돼. 그 법도 모르는 나연이가 뭘 알겠어. 그럼 집에 있는 돈은요? 통장 내역 조회하면 어떡해요? 송민아가 질문했다. 조회. 고인철은 코웃음을 쳤다. 집에 있던 예금은 내가 이미 조금씩 여러 개 안전한 계좌로 다 옮겨놨어. 잘 안 쓰는 통장 몇 개랑 내 사촌 동생 이름으로 펀드도 거의 다 환매했고 이혼하자고 할 때쯤이면 통장 잔고는 얼마 남지도 않을 거야. 걔가 아무리 뒤져봤자 소용없어. 난 이미 다 계획해놨다고. 사업이 망해서 투자 실패해서 빚만 남았다고 할 거야. 운 좋으면 걔한테 공동 채무까지 좀 떠넘길 수도 있고. 악랄하고 음험하다.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저를 빈손으로 내쫓는 것도 모자라 빚까지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제 귀로 직접 듣지 않았다면 8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토록 악독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모든 걸 다 생각해 두셨네요. 역시 대표님만 믿으면 돼요. 송민아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넌 마음 푹 놓고 몸조리나 잘해. 모든 게 다 정리되면 우리 좋은 날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는 충분하고도 치명적인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떼어 녹음을 중지하고 이 두 개의 소중한 녹음과 영상 파일을 즉시 백업했습니다. 하나는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카톡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전송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니 등이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저는 정수기로 달려가 이미 식어버린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타오르던 분노를 조금이나마 식혀주었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돌아오니 마침 어머니가 검사를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이 과장님이 뒤따라 나오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 노인성 지렴이랑 골반에 물이 살짝 고인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으세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잘 챙겨 드시고 푹 쉬시게 하세요.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감사 인사를 한 뒤 어머니를 부축해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수납하고 약을 받으러 가는 길에 저는 어머니께 핸드폰을 건네 녹음한 내용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듣고 얼굴이 굳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연희야.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이제 집에 가서 다음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자.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과 달리 제 인생은 오늘 오전에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의 붕괴와 절망이 지나간 자리에 전에 없던 맑은 정신과 힘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인철, 송민아, 너희가 내게 빚진 것, 나를 속인 것, 내가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전부 되돌려 받겠어. 집에 도착하니 벌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혀드리고 따뜻한 물과 함께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연희야, 너도 좀 쉬어라. 너무 긴장하고 있으면 몸 상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옆에 앉히셨습니다. 일은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해. 이제 증거는 확보했지만 아직 부족해. 특히 재산 은닉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 말이야. 녹음만으로는 저놈이 그냥 허풍이었다, 농담이었다고 발뺌할 수도 있어. 은행 거래 내역서, 이체 기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가 필요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집에 있는 서류나 통장, 계약서들은 어디 있는지 대충 알아요. 돈 관리는 인철 씨가 했지만 중요한 서류들은 서재에 보관했거든요.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출장 간다고 하면 그때 샅샅이 뒤져볼게요. 찾기만 해서는 안 돼. 목록을 만들고 전부 사진으로 찍어도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고인철한테는 절대 티내지 마. 오히려 전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서 그놈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러다 보면 제풀에 더 많은 증거를 흘릴 수도 있어.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고인철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마주 보았고 어머니는 제게 격려의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같은 다정하고 따뜻한 톤으로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출장 간 남편을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까지 섞어서요. 여보, 바쁜 거 끝났어요? 점심은 먹었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 배경은 조용했습니다. 시끄러운 식당이나 사무실 같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일 하나 끝내고 먹으려고. 연희야, 장모님 병원은 다녀왔어. 결과는 어떻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또다시 이 위선적인 연기에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속으로는 비웃으며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방금 집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큰 문제는 아니고 그냥 염증이 좀 있는 거라고 약 잘 챙겨 먹고 푹 쉬면 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다행이다. 네가 고생이 많았네. 장모님 잘 챙겨드리고 너도 몸 조심해. 알았어요.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밥 제때 챙겨 먹어요. 위 안 좋잖아요. 호텔은 지낼만 해요. 밤에 에어컨 너무 세게 틀지 말고요. 저는 그의 말에 맞춰 현모양처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응, 다 괜찮아. 걱정 마. 그는 제 걱정이 만족스러운 듯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맞다. 여기 일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서 며칠 더 있다가 가야 할 것 같아. 며칠 더. 송민아가 아직 퇴원을 못했나 보군.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입으로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먼저죠. 마음 편히 일 보고 와요. 집은 내가 있으니까. 혹시 갈아입을 옷은 충분해요? 보내줄까요? 아니야. 여기서 사면 돼. 그는 제가 정말로 무언가를 보낼까봐 겁이 나는 듯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아, 나 지금 거래처 사람 와서 이만 끊어야겠다.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네, 그럼 일 보세요. 몸 잘 챙기고요. 저는 순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혐오감만이 남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일이 복잡해서 며칠 더 있어야 한대요. 잘 됐네.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며칠이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이야. 우선 집에 있는 재산 관련 서류부터 다 찾아내서 상황을 파악해. 그리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알아봐야겠다. 그날 오후 저는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고인철의 서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큰 책상과 벽면을 채운 책장에는 대부분 건축, 경제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잠겨있는 서랍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열쇠들을 책상 오른쪽 첫 번째 서랍에 작은 철제 상자에 넣어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 혹시 자기가 열쇠를 깜빡하면 제가 서류를 꺼내줄 수 있도록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열쇠로 서랍을 열자 안에는 회사 계약서, 일부와 인감, 중요한 영수증, 그리고 가족 관련 서류들이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집의 모든 재산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는 60평짜리 아파트. 결혼 3년 차에 구입했고 저와 고인철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언급했던 양평의 강변 빌라. 등기부등본에는 그의 이름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일은 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부동산 등기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빌라 주소와 고인철의 정보를 입력하자 해당 부동산이 일주일 전 증여를 원인으로 박춘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춘심, 고인철의 어머니였습니다. 역시 그의 행동은 정말 빨랐습니다. 저는 조회 결과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통장이었습니다. 집의 주거래 통장은 공동 명의였지만 실물 카드는 그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8, 765, 233원,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철의 사업은 최근 몇 년간 꽤 잘 됐고 연수입이 최소 78억은 되었습니다. 각종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년 최소 34억은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는 분명 30억 원 이상의 유동자금이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조회해보니 최근 반년 사이에 거액이 여러 차례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박춘심에게 이체된 5억 원, 명목은 주택 구입 자금이었습니다. 다른 3억 원은 낯선 이름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이진우, 고인철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명목은 대여금, 그 외에도 몇 천만 원 단위의 이체 기록이 수두룩했고 출처는 불분명했습니다. 펀드 계좌의 상품들도 모두 환매된 상태였습니다. 고인철은 이미 계획적으로 우리의 공동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물건을 부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 펀드 환매 기록 등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암호화된 앨범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더 뒤져 그의 보험증권, 차량 등록증 등을 찾아냈습니다. 차 두 대 모두 그의 명의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지난 8년간의 우리 삶의 결과물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때는 제 안정감의 원천이었던 이 서류들이 이제는 그가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파놓은 함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서재문을 열고 갓 끓인 국수 한 그릇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좀 먹어라. 몸이 재산이야. 저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몇 젓가락을 넘겼습니다. 엄마, 거의 다 확인했어요. 빌라는 이미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갔고 예금은 대부분 빼돌렸어요. 펀드도 다 환매했고요. 우리가 들었던 거랑 전부 일치해요. 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나. 이건 계획적인 악성 재산 은닉이야.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내 오랜 친구 아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실력도 좋고 정의감도 투철하다고 들었어.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해 볼게. 어머니의 친구 아들인 장정민 변호사는 상황을 간략히 듣고는 그날 저녁 바로 집으로 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 장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금태 안경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전문적이고 유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정리한 서류와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녹음한 결정적인 증거 파일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녹음 파일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빌라 구입 시점이나 자금 출처, 이체 빈도, 고인철의 회사 경영 상태 등 세부적인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나연희 씨,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편분의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악의적인 부부 공동 재산 은닉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을 은닉, 처분한 유책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제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 특히 이 녹음 파일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남편분에게 혼인 파탄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이것은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녹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은 증거의 연쇄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은행의 공식적인 거래 내역서,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 등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인철 씨가 이미 경계하고 있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하시되 안으로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정면 충돌은 피하고 그가 제 발로 더 많은 증거를 드러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재산 증거 외에도 상간녀와의 관계를 입증할 다른 증거들,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이나 사진, 함께 여행 간 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좋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최근 몇 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으세요.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 등본을 챙겨가시고 필요하면 저희로 펌 명의로 협조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둘째, 고인철 씨 회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셋째, 그의 동태를 계속 살피되 절대 들키지 마십시오. 넷째, 모든 증거는 클라우드, USB 등 여러 곳에 백업해두세요. 장 변호사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거실에 앉은 저와 어머니는 비록 지쳤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했습니다. 이제 방향이 보였습니다. 연희야, 장 변호사 말대로 하자. 내일 엄마가 은행에 같이 가줄게. 우리 차근차근 그놈의 가면을 한꺼풀씩 벗겨내자. 다음 날 아침, 저와 어머니는 각자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는 지인들을 통해 고인철의 회사 상황과 시댁 쪽 동태를 파악하기로 했고, 저는 모든 서류와 통장을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최근 3년간의 상세 거래 내역을 요청하자 직원은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저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며 부부 공동 재산임을 주장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상사에게 보고한 뒤 서류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프린터에서 수십 장의 거래 내역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만 5억 원이 넘는 거액 이체가 5번이나 있었습니다. 박준심에게 5억, 이진우에게 3억, 그리고 8억 원은 낯선 건설자재, 무역회사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명목은 대금이었지만 그 회사의 법인 대표는 송민아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2억 원은 손아영이라는 개인 계좌로, 그리고 1억 5천만 원은 한 고급 산부인과 병원으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수납인은 송민아였습니다. 날짜는 불과 2주 전. 그렇다면 송민아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유산이나 출산 후 조리를 위해 입원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모든 거래 내역서에 은행 직인의 날인을 받아 증거로서의 효력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모두 돌고 집에 오니 오후였습니다. 어머니도 돌아와 계셨습니다. 알아보니 고인철 회사 상황이 겉보기와는 달리 안 좋은가 보더라. 자금난이 심하다는 소문이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아들이 양평에 경치 좋은 집 사줬다고 자랑하고 다녔단다. 저는 은행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이체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부부 공동 재산으로 바람난 년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있었구나. 연희야, 이것도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그 송민아라는 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다. 시골 출신의 집안이 어렵고 남동생 학비까지 대주고 있더구나. 회사에서는 이미 고인철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어. 아무도 너한테 말을 못했던 거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저만 바보였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저 혼자만 행복한 결혼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바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야. 아직 증거가 완벽하지 않고 섣불리 움직이면 저놈이 더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어. 일단은 저쪽에서 먼저 움직이게 기다려보자. 어머니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고인철이 출장에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 오후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보다 더 노골적이고 악의에 차 있었습니다. 나연희 씨, 인철 씨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혼 안 했어요? 자리 차지하고 버티지 말고 좀 꺼지라고요. 인철 씨가 마음 약해서 말 못하는 것 같은데 눈치껏 좀 굴어요. 빌라도 예금도 당신 몫은 없으니까 얌전히 꺼지라고. 안 그러면 당신이랑 당신 엄마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송민아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어머니의 조언대로
일부러 상처받고 현실을 부정하는 아내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신데 이런 문자를 보내시나요? 인철 씨는 제게 아주 잘해주고 우리 사이는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요. 당신이 착각했거나 누가 장난치는 거겠죠. 문자는 거의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장난, 웃기지 마요. 나 송민아예요. 인철 씨 비서이자 지금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여자. 인철 씨가 직접 말했어요. 당신한테 진작에 질렸다고. 나 몸만 나으면 바로 결혼하자고 했다고요. 그 사람은 며칠 전 출장 간 게 아니라 병원에서 계속 나랑 같이 있었어요. 그녀는 제풀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불쌍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못 믿겠어요. 증거 있어요. 인철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증거? 얼마든지 있죠. 잠시 후 제 핸드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사진 여러 장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인철이 병상에 앉아 사과를 깎는 사진. 두 번째는 그가 송민아에게 영양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이체한 내역. 세 번째는 송민아의 이름이 적힌 초음파 사진. 그리고 네 번째는 고인철과 그의 어머니가 빌라 명의 이전에 대해 나눈 충격적인 대화 내용 캡처였습니다. 엄마, 빌라 명의 이전 서둘러 주세요. 연희는 모르게 그 여자랑 이혼하면 바로 미나 이름으로 옮겨서 신혼집으로 쓸 거예요. 알았다. 아들. 그 나연이는 복도 없지. 미나는 내가 보니까 싹싹하고 우리 집안의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안겨줄 애야. 저는 격렬하게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쥐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너무나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대화 캡처는 그의 외도와 재산, 은닉, 그리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는 모든 계획을 하나로 잇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송민아라는 멍청한 여자가 저를 자극하려다 제 손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진과 문자 내용을 캡처하고 백업한 뒤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번 주말에 탄파할 것 같습니다. 저희 쪽 증거는 거의 다 모였습니다. 그가 움직이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수를 칠 수 있을까요? 장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불사한 협상, 전략으로 가시죠. 모든 소송 자료를 준비해서 최악의 경우까지 각오했다는 태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의 이혼 합의서, 초안을 준비해서 그가 탄파하는 순간 그의 눈앞에 던져주는 겁니다.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죠.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하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 변호사와 함께 모든 법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손에 들린 두툼한 서류 봉투가 제게는 천군만마처럼 든든했습니다. 주말, 고인철, 너와 나의 마지막談판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결전의 날,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고인철은 술과 담배 냄새를 풍기며 결연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식사 후 그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우리 할 얘기가 있어. 그는 예상대로 감정이 식었다. 공동의 화제가 없다는 진부한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의 연기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고인철 씨, 당신 지금 나랑 이혼하자는 거죠? 그래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8년간 공짜로 식모살이 해줬으니 빈손으로 나가라는 건가요?
빈손이라는 단어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준비해둔 질문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우리 공동명의 통장에 있던 30억은 어디 가고 이제 1,000만 원도 안 남았죠. 당신 어머니께 주택 구입 자금으로 보낸 5억은 뭐고요? 사촌 동생한테 대여금 명목으로 보낸 3억은요? 그리고 당신의 성실한 직원 송민아 씨에게 보낸 영양비 2억이랑 그녀의 친척 회사로 보낸 대금 8억, 고급 산부인과에 지불한 1억 5천만 원은 다 무슨 돈이죠? 제 입에서 정확한 액수와 명목이 흘러나올 때마다 고인철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쳐다보며 네가 어떻게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변명을 비웃으며 핸드폰을 꺼내 병원에서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저를 빈손으로 내쫓겠다는 잔인한 계획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송민아가 보낸 사진들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진정한 사랑 송민아 씨가 저를 조롱하려고 친히 보내준 증거들이에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나눈 대화까지 아주 친절하게 보내줬더군요. 고인철은 모든 증거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끝났어. 다 끝났어. 라며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악독한 여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 변호사가 준비해준 이혼 합의서, 초안과 변호사 서한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확인한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미쳤어. 집은 내 거고, 대출금은 내가 갚고, 빌라는 팔아서 70%를 너한테 주고, 빼돌린 돈도 70%를 내놓으라고. 위자료가 5억, 이건 강도 짓이야. 강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인철 씨, 이건 법에 근거한 겁니다. 당신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면 재산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선택하세요.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최소한의 사업체라도 건질래요? 아니면 법정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당신의 고객, 사업 파트너,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사회적 체면까지 전부 잃을래요? 당신과 송민아 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온 세상에 알려줄 수도 있고요. 제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철저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질려 결국 무너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물었습니다. 합의,